그래서 제가 또 강의하면서 이거 세제 개편안이 올라오면 쓸 수 없는 카드다라고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봤더니 이제 그 세제 개편안이 올라와야 될 항목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는 게 딱 세 꼭지입니다. 세 꼭지. 세 꼭지가 우리가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대표님에게 도움이 되는 전달할 수 있는 꼭지다. 세 번째 꼭지가 이거예요. 세 번째 꼭지가 이제 이런, 저희 그동안 이제 다녀보면 이익 소각, 뭐 유상 감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회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많이 불리하죠.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뭐냐면 그동안 매년 벌어놓은 돈을 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당기순이익이 5억씩 났다 이거죠. 그 음력이 20년 됐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예요? 5억씩 20년 됐으니까 100억이잖아요. 100억이 미처분 이익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엄청나게 많다. 그 회사 한번 방문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전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냐면 30억이나 있대요. 30억.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음력이 얼마나 됐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음력이 25년이 됐대요. 25년에 30억 쌓여 있으면 진짜 그 기업은 힘든 기업이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0억 있는데 설립된 지가 이제 2년뿐이 안 됐어. 그러면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 정도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이유는 뭐냐? 사장님들이 배당 가능 재원이에요, 그게. 근데 배당을 가져가면 배당 소득세 최고세율 내지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지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 배당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쌓아두는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 딱 볼게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어떤 의미에서 국세청에서는 참 꿀로 생각해요. 꿀단지예요, 거기가. 왜 꿀단지냐면요. 국세청에서는 그 배당 가능 이익이 많이 쌓여 있으면 주주들이 배당을 언젠가 가져가지 않겠어요? 배당을 가지고 무슨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배당 소득세를 걷어갈 수 있죠. 그런데 배당을 안 하네. 배당을 안 하면 사장님이 100%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배당을 안 해. 사장님이 사망을 했어. 그럼 무슨 세금을 걷어? 상속세를 걷어가면 돼요. 어떻게 걷을까? 법인 주식평가할 때는 자산 가격이 이제 주식평가에 반영되거든요.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주식평가할 때 높게 나옵니다. 주식평가금이 높다는 의미는 뭐죠? 상속세가 높게 나온다는 의미겠죠.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굳이 배당 가져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배당 안 가져가면 나중에 상속세를 걷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완전한 꿀단지죠. 그런데 이 꿀단지가 국세청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꿀단지가 확 사라졌네? 사라졌어. 그러면 이 국세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꿀단지 사라진 거 사라졌구나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겠습니까? 꿀단지 사라진 걸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꿀단지가 왜 사라졌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왜 꿀단지가 사라졌는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사라졌는지, 그래서 사라졌는데 꿀단지에 있는 꿀을 국세청에다가 반납하고 빼갔는지, 세금을 안 내고 빼갔는지, 세금을 내더라도 적게 내고 가져갔는지를 확인해야 되네. 그게 국세청의 일종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꿀단지를 찾으려고. 그 조사를 해봤더니 적법 절차와 적법 프로세스를 의해서 꿀단지를 제거를 했으면 오케이를 해줄 텐데 가정 프로세스가 보니까 적법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과세를 합니다. 그렇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세금 덩어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꿀단지야. 그러니까 사장님은 애물단지니까 빨리 집에 처리하려고 그럴 거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꿀단지니까 영원히 거기 자꾸 키우려고 그럴 거고,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애물단지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익소각을 많이 진행했단 말이죠. 이익소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사장님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요. 100%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법인에다가 양도를 합니다. 법인에다가 양도를 해서 소각 처리를 하죠. 미처분 이익이익. 소각 처리를 하니까 사장님은 액면가가 5,000원짜리거든요. 5,000원짜리인데 양도 시가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시가로 이제 처리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소각이 의제배당이 돼요. 의제배당이라 그러면 이거 똑같습니다. 아까 증여세하고 증여의제하고 설명드렸죠. 자, 보세요. 배당세가 있고요. 의제 배당세가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배당은 직접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했을 때 배당세로 부과하고, 근데 직접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는데 배당금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갔다라고 해서 의제 배당세라고 그래요. 의제 배당세를 이 차익에 대해 다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 사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딱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 여기다가 배우자를 하나 끼울까? 배우자를 끼웁니다. 배우자를 이렇게 끼워보죠. 배우자를 이렇게 끼워보면, 배우자를 이렇게 끼우면, 먼저 사장님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한테 줍니다. 사장님 1번에서 2번, 배우자한테 증여. 배우자 증여는 10년 동안 뭐가 있어요? 6억까지 공제죠. 근데 6억을 줍니다. 6억을 주면 배우자는 6억을 취득했죠. 증여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여세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이렇게 법인에다가 배우자가 팝니다. 양도. 그리고 양도를 하고 소각하고 소각 대가를 지불하게 되겠죠.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6억에 취득해서 대가가 6억을 받았으니까 차익 계산하면 차익이 얼마에 0이죠. 0이니까 의제 배당 과세가액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안 내고 결국은 배우자한테 6억을 법인 돈을 합법적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빼줬습니다. 그럼 뭐가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인데 국세기본법에 보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이 뭐냐면 2단계 이상의 우회거래를 통해서 조세를 회피를 하고 한 행위가 있으면 실질 소득이 있는 사장님한테 과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출발이 1번이죠. 1, 2, 3, 4. 1과 4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1과 4가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에요? 대가를 사장님이 사용했다는 거죠. 자, 1과 4가 같아. 그럼 보세요. 실질과세 원칙 계산해 볼게요. 사장님 입장에서 1단계 한 번, 2단계 이상의 우회거래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거쳤죠? 2단계 이상의 우회거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세금이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죠? 그리고 실질 소득을 누가 가져갔어요? 도로 이 사람이 가져갔죠? 그럼 이 사람한테 과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세입니다. 과세.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배우자죠. 배우자. 1, 2 배우자가 와서 이 배우자하고 2와 4가 같아. 이 무슨 말이에요? 배우자가 팔고 배우자가 돈을 가져갔다는 의미죠. 2와 4와 같아. 그럼 자,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 한번 해볼게요. 배우자 입장에서 2단계 우상의 우회거래가 1단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단계가 됐어요? 1단계예요? 1단계잖아요. 이 그림 보고도 지금 반응이 이러면은. 자, 1단계, 여기 2단계 이상 우회거래도 아니에요, 배우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배우자가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6억 재산이었는데 6억을 받았어. 없죠?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이 안 돼. 이런 경우에는 뭐죠?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근데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따지지 않고
전수 조사를 해서 다 과세를 했어요. 케이스가 1번 케이스도 뭐고 2번 케이스도 뭐 따지지 않고 다 과세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 어떻게 과세했냐? 전부 다 누구한테 과세를 했을까요? 사장님한테 과세를 했어. 돈을 배우자가 쓴 경우, 이런 경우도 불구하고 다시 거래를 재편해서 사장님이 사용을 사장님한테 과세를 했다면 실제 배우자 썼는데, 이렇게 이제 소송전이 붙었습니다. 건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 두 가지 케이스, 4와 1과 4가 같은 경우는 정권 다 사장님이 패소를 합니다. 이게 과세가 맞다는 거죠. 자, 2와 4가 같은 경우는 전권 다 국세청이 패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과세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겉에서 보기에는 똑같이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을 한 거예요. 전부 다. 1번 케이스든 2번 케이스든. 그러니까 대표님들 보기에는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을 했는데 세금 두드러 맞았다더라 라는 소리만 인지가 되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 누가 결론은 뭐가 다 마지막 20%에 따라서 과세가 되고 안 되고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전문가들이 일을 할 때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100으로 보여요. 밖에서 보면. 그런데 실질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80이고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거죠. 그 20% 차이, 영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1항 케이스는 과세가 지금 안 돼.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1항 케이스에 과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좀 과세를 하고 싶어, 이거. 그 법을 바꾸면 되겠죠. 세법 개정을 하면 되겠죠. 세법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올라왔냐? 여기서 이제 주식을 지금 현재는 증여하고 팔고 이 기간이 없어요. 오늘 팔고, 오늘 주고 내일 팔아도 되고 기간이 없이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주식 평가 금액이 20만 원, 24년도에. 24년도에 20만 원인데요. 24년도에 20만 원이야. 20만 원인데 당해 결산년도에 6월에 하고 예를 들면 3월에 하고 6월에 하고 그러면 똑같죠. 시가 변함이 없죠. 또 6월에 7월에 하고 8월에 하면 시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재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만 보니까 차이가 없는 걸로 만드는 테크닉이 그러니까 이 차이를 발생시키고 싶어. 세무서에서는. 차이가 나야만이 과세가 되니까 이 차이를 벌리는 방법이 뭘까 고민한 게 주식을 받아서 이렇게 넘기는데 1년 이내에 넘기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붙어버려요. 1년 이내에 넘기면 1년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넘기면 배우자 취득가액을 6억이 아니라 사장님 취득가액으로 보겠다. 사장님 취득가액이 5천원으로 보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5천원과 차이가 많이 나버리죠? 그 과세하겠다라는 이런. 그래서 양도세 2월 과세 규정이 여기서 양도 이렇게 한 걸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준 사람으로 가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을 기다려야 돼. 이거 하려면 이제 세금을 한번. 그럼 1년을 이제 기다려볼게요. 1년 이후로 가볼게요. 컨설팅 실행. 그럼 24년에 20만 원을 갖다가 이제 언제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25년에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25년에 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20만 원과 동일할까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달라지는 게 21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떨어질 수도 있게요. 떨어지면은 다행히 과세가격이 없는데 올라간 21만 원, 20만 원 되면 차입이 나오죠. 그럼 과세 의제 배당세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법 개정이 요거예요.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을 팔면 이렇게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을 사장님 취득가액으로 보겠다. 이게 이제 또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지가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세 꼭지죠. 그래서 증여 후 감자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림을 보면 사장이 갖고 있던 주식을 배우자를 경유를 해서 법인의 자산을 개인화시키는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절세 전략을 많이들 가져갔는데요. 이 과정도 매우 어떻게 해냈다 달라진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이게 여기서 파는 시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바로바로 바로바로 와서 대가를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 바로바로 못하게끔 해서 대가를 차이나게끔 만들어서 의제배당세액을 0이 아니라 의제배당세액을 나오게 만드는 게 핵심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과세 원칙. 아까 2단계 이상의 우회거래를 거쳐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가 있으면 출발하는 1번 이 사람한테다가 과세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 그 근거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이렇게 다 과세를 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이렇게 된 거죠. 사장님이 주식을 증여하죠. 배우자한테. 법인의 양수도 하죠. 소각하죠. 감자. 그 대가 지급을 배우자가 가져갔어.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이 있던 게 현금으로 이렇게 바뀐 것 뿐이에요. 내 똑같은 자산이 이렇게 항목만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라고요?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근데 그림이 똑같아요. 뒤에 그림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2를 보면 그림 똑같아. 사장님 출발해서 배우자 주식 증여하고 법인에 팔고 똑같죠? 마지막 여기만 달라지는 거예요. 배우자 대신에 사장님 돈을 갖다 쓰네? 가직금상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2단계 이상 우회거래 실질과세 원칙에서 1단계, 2단계 우회거래가 돼서 세금만 줄였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앞에 이걸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에 그림에 보시면 아까 보시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배우자가 돈을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소득이 배우자가 생겼죠? 그러면 1단계 배우자가 자기가 소득이 생겼으니까 자기 금액 갖고 자기 한 거니까 조세 변경 없고 실질과세 원칙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과세할 수 없으니까 논리가 안 되니까 국세청에는 이렇게 한 경우에도 여기다가 과세를 해보시 이 사람한테다가. 근데 왜 돈도 생기지 않은 이 사람한테 과세하냐는 게 판사가 아니 배우자가 돈을 가져갔는데 왜 이 사람이 가져간 걸로 가정을 하고 이 사람한테 과세하냐. 과세가 건자가 잘못됐다. 과세 납세자 지목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케이를 다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경우고, 그래서 세법 개정을 활용해서 이제 세꼭지, 올해가 지나면 상당히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세금적인 면에서 매우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전달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해서 대표님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